다음에 이제 어저께 1월 17일에 이제 이 그 KF-21이 초음속을 돌파를 했죠. 저런 비행기는 이제 그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형상 자체가 하늘에 뜨기가 아주 극악한 형상입니다. 저 스텔스 형상이라는 게. 날개도 뭐 넓지도 않고 여기저기 각으로 깎아놔서 그냥 쇳덩어리 하늘에 띄우는 거랑 비슷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비행 자동 제어 조종, 그러니까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쉽지가 않아요, 저게. 그런데 어저께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이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속도 올려가면서. 어저께 이제 초음속까지도 이제 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막 이제 뭐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위로 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빠르면 올해 안에 비행 자동 제어까지는 다 완성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무기 붙이는 거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는 이제 방사청에서 그 잠정 적합성 평가를 올해 안에 다 받겠다. 그래서 그 올해 안에 양산 준비를 하라고 내년에 그럼 예산이 나오니까 내년부터 바로 양산 준비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야 2026년 초부터 이제 공군에 깔리기 시작한다. 거의 뭐 6개월 1년 더 땡기는 거죠. 2026년까지 개발한다라는 게 2026년 초까지도 되고 2026년 말까지도 되는데 실제로 2025년 말까지 거의 개발 다 끝내겠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개발되면 아마 그 블록 1과 블록 2가 굉장히 가까워질 겁니다. 블록 1은 공대 공미사일만 돼 있고 블록 2는 공대 지미사일을 포함하는데 이렇게 이제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 공대 지미사일이 빨리 붙겠죠. 물론 미사일이 빨리 나와야 되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블록 3 가게 되면 완전 스텔스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대량으로 아랍에 팔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다 그 중에 상당수가 스텔스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다가 우리가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지 타우루스 같은 거 500km에서 1000km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 500~600km짜리 개발하는데 그거 다음번 버전은 1000km짜리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정해진 목표를 때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면이나 지면에서 한 시속 한 100km 정도까지 움직이는 거 배나 자동차 다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적 방식 바꾸면 되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 보면은 공대지 공대함을 구별을 안 하고요. 에어 투 서피스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표면에 때린다는 거죠. 그게 지표면이 됐든 수면이 됐든. 예.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할 텐데 이란이 어떻게 감당할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임마 조심해. 너희 북한에 함부로 그 무슨 그 핵무기 공동개발 뭐 공동보유 무슨 뭐 탄도미사일 공동개발 공동보유 드론 무슨 뭐 공동개발 공동보유 너 그런 짓 하다가 골로 가 임마 우리가 다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 말의 의미가. 이 한국제 무기는 나날이 무시무시해져 가고 있습니다. 2026년경이 되면 미국 다음으로 무기를 많이 파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원래는 이렇게 빨리 못 올라가는데 계단을 일단 러시아가 탈락을 해버렸어요.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제 몇몇 사고뭉치 나라 외에는 감히 러시아 무기 사겠다고 나설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독일이 탈락하는 중이에요. 독일이 뭐 그 레오파드 전차 알량한 거 그거 가지고서 자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뻗대는 거는 뭐 그 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폴란드라든지 뭐 핀란드라든지 스페인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겠다는 것도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어깃장을 부려왔다고요. 그러면 이거 무기 파는 사람으로서 무기 파는 국가로서의 도리가 아니죠. 무슨 지정학을 다 떠나서. 그러니까 이 공급자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무기를 누가 앞으로 쓰겠냐.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 나가고 독일 나가버리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게 딱 하나 남아요. 프랑스요. 미국은 뭐 그 넘사벽이니까. 프랑스밖에 안 남아요. 근데 프랑스는 팔고 있는 무기가 다 라팔 전투기 말고는 뭐 이렇다 할 게 별로 베스트셀러가 없어요. 프랑스가. 그럼 우리 KF-21이 튀어나오게 되면 라팔은 찜쪄 먹는 거거든. KF-21이 라팔을 대체하기 시작을 해요. 2026년에는. 지금 2026년 초부터 나온다니까
이제 주문이 빠른 건 2025년, 2024년부터 주문이 들어와서 이미 주문이 밀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라파 찜쪄 먹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그래서 야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이거 미국 다음으로 무기 파는 그런 나라 되겠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이제 국제지정학적 책임이 커지죠. 그렇게 커지는데 이란을 무슨 뭐 우호국가라고 부르고 무슨 뭐 중동 외교의 핵심 국가라고 부르는 그런다면 이 정도 무기 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기를 내려놔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부르는 자들을 전부 언론계에서 쫓아내고 학교에서 쫓아내고 그 말할 수 있는 그 마이크를 다 뺏어버려야 돼.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아, 참나. 이게 그냥 비판이 아니고 반인류적이잖아요. 반인륜적이란 말이죠. 거기까지 망가져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그 무기를 지렛대 삼아서 외교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을 갖췄습니다. 무기 외교가 가능해진 거예요. 군사 외교가 가능해진 거예요. 이는 지난해 10월 27일 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푸틴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때 푸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우리 러시아가 마음먹고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면 너희 한국은 편하겠냐? 이렇게 우리한테 울먹이면서 협박을 했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А как бы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тнеслась к тому, что мы возобновили 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네, 푸틴이 저 정도로 울먹이면서 협박할 정도로 우리 존재가 무거워진 거예요. 즉 한국은 무기라는 강력한 외교적 수단을 획득한 겁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힘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저 MBC 그 좌빨들의 저런 반인류적, 그 반문명적, 반민족적, 반공화국적 저런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겁을 하고 저자들을 마이크를 뺏어야 된다, 제압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세울 수 있다고요. 우리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통감한단 말이죠. 예,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이란과 북한을 연결했다는 얘기는 지금 비판하는 자들은 그 얘기는 아예 안 하잖아. 근데 아까 발언을 보면 이란과 북한 사이에 그러니까 무기가 왔다 갔다 하고 군사 정보와 군사 기술이 왔다 갔다 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 이거는 이란을 겁질리게 만드는 군사 외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서 군사 외교를 한 겁니다. 너희가 북한을 도와주면, 너희가 북한을 거들면 우리는 걸프 아랍 국가 전체를 아무 제약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벌하게 무장시키겠다. 이렇게 이란을 협박한 겁니다. 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 걸프 아랍 국가들이 미국 무기만 사용하면 이란은 미국과 딜치면 편하게 다리 뻗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 무기를 쓰면 얘기가 달라져요. 미국 무기도 쓰고 한국 무기도 쓴다. 그러면 이란은 미국과도 딜을 쳐야 되고 걸프 아랍 국가 하나하나랑도 다 딜을 쳐야 돼. 얌전해져야지. 그래서 이게 살벌한 게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걸프 아랍 국가들이 돈도 많으니까 미국 무기를 사서 쓰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잘 못 보이네. 뭐, 예. 미국의 하이마스도 보이고 F-15도 보이고 F-16도 보이고, 예. 그 다음 페이트리어트 미사일도 보이고, 예. 그 다음에 저기 뭐 아브라함스 전차도 보이고 브래들리 장갑차도 보이고 뭐 이런 걸로 뭐 미국 무기 잔뜩 돈질해서 예, 사서 쓰면 되지 않냐. 근데 꼭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가 장담 드립니다. 앞으로 걸프 아랍 국가들은 한국 무기를 많이 쓰려 할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언제까지 미국이 그러니까 걸프 아랍 국가들을 지켜줄까? 지금 지도에 보이는 것이 걸프 아랍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의 분포입니다. 사우디의 해군 기지 둘, 공군 기지 셋, 지상군 기지 하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해군기지 둘, 공군기지 하나, 오만의 해군기지 둘, 공군기지 넷, 카타르의 육군기지 하나, 공군기지 하나, 바레인의 해군기지 둘, 공군기지 하나, 쿠웨이트의 육군 둘, 공군 하나, 지상 하나, 이라크의 육군 하나, 공군 셋, 요르단의 공군 하나인데 이게 플러스 시리아 점령제 육군을 하나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육군기지를. 이게 이제 미국이 지금 이렇게 그 걸프 아랍 국가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미국과는 이게 석유가스 수출 경쟁국이란 말이에요. 껄끄럽죠. 이번에도 이제 그 바이든이 자기 국내 정치에 지금 화급했잖아요.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광 좀 잡으려고 사우디한테 너희 오펙에서 회의에서 좀 감산 좀 해줘라 그랬는데 사우디가 그냥 콧방귀도 안 뀌고 오히려 약간 증산을 했죠. 왜 그러냐면 또 사우디 계산은 지금 세계 경제가 급속히 냉각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유가까지 한꺼번에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너무 지나치게 좀 이상하게 빨리 냉각이 된다든지 또 냉각해서 들어가면 어차피 유가 떨어질 건데 지금부터 그렇게 물러서다가는 앞으로 폭락이 온다. 이렇게 사우디 계산은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 아주 바이든이 너 임마 대가 치를 거야. There will be consequences 하고 협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There will be consequences. 그러니까 석유가스 수출을 둘러싸고 미국의 전략은 시장 경쟁이고 오펙의 전략은 공급자 담합이거든요. 두 개의 철학이 달라요. 둘이 철학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둘러싸고 입장이 달라지고 이러면은 굉장히 저기 서로 간에 이제 낯불키는 일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군 기지만 믿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피터 자야는 이런 말을 하죠. 미국이 더 이상 걸프 석유가스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보에 대해 미국이 앞으로 냉정해질 거다. 그냥 니들이 알아서 안보 챙겨라.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저는 피터 자얀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쿨해질 거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미국의 요구사항이 많아질 거다. 그럼 걸프 국가 입장에서는 그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미국 무기 말고 다른 무기를 같이 쓰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 행정부는 이제 미국 국내 여론과 미국 국내 정치에 휘둘려 가지고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이슈가 터지면은 이 지역 나라에겐 생사가 달린 안보 문제를 뭉개버리는 경향이 있다고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거의 그 비참한 최후로 몰아넣었을 때 카터가 들고 나온 게 인권이잖아. 민주주의잖아. 그때 이제 월남전 이후에 민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그 좌파 요구가 세지니까 카터가 그냥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쪼아서 박 대통령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지금 이 빈살만 같은 경우에 그 부하들이 터키에서 사우디 출신 그 안티 빈살만 언론인을 무참하게 살해해서 토막친 사건이 있었죠. 지탄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란의 그런 공격이나 예멘 반군의 공격 때문에 그 아람코 아람코 그 석유지대가 막 그 공격을 받고 이럴 때인데 그런 방공 무기를 약속대로 수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뭉개버렸잖아요, 바이든이. 방공 시스템 공급을. 그러니까 이 아랍의 문화는 우리랑 다르잖아요. 아랍 문화는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많죠. 뭐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만 해도 그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들 거의 짐승과 같은 수준에서 살죠. 그리고 이제 본국인들은 거의 일 안 하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언론 언론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극악하죠, 상황이. 그건 그거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석유는 아는데.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우리 비판하고 하는 건 좋은데 안보 가지고 우리 목줄 죄면 곤란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또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항공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니드가 하나 더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중동에 그 만연해 있는 반미주의 풍조입니다. 걸프만 아랍 국가들의 지배 집단 왕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반미 그 여론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카에다나 헤즈볼라나 하마스 등의 후원자 중에는 이 유수의 이 그 걸프 아랍 국가 왕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흉악한 테러 집단을 후원을 하게 된 이유는 서로 좋게 좋게 잘 지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거기 이스라엘이나 레바논 가서 하고 제발 또 뭐 서방에 가서 하고 우리 사우디 안에서는 하지 마. 우리 아랍에미리트 안에서는 하지 마. 이런 뒷거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테러 집단뿐만이 아니라 이게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반미적인 그런 게 사회 저변에 깔려 있다고 의외로. 근데 한국 무기를 쓰면 비록 눈 가리고 아웅이죠. 한국은 미국이랑 같이 가는 거고 미국과 굉장히 친하지만 또 미국이 저긴 주면 안 되라고 결사 반대하면 한국은 또 판매도 안 해야 되고 안 하겠죠. 그러나 일단 한국 무기를 쓰면 일단 뭔가 주체적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미국의 무릎 안 꿇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일단 이런 반미 세력, 반미 여론의 압력을 덜 받게 되죠. 이게 한 세 번째 이유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가까워져 가고 전략적 관계가 깊어지는 이제 그 이유, 또 한국 무기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내다보면 결국은 이 걸프 아랍 국가들을 그 사로잡고 있는 원천적인 공포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석유 떨어지면 뭐 먹고 사냐. 그런 원초적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과 같이 가게 되면 원전, 방산, 반도체, 전자, 건설 등 총체적 협력이 가능하죠. 이번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완샷에 30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국가 투자 의향을 밝힌 것만 보아도 이거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먹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걸 세계 시장 속에서 구현해내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교과서적 모범 답안이 한국이고요. 또 이 문제에 관해서 누구랑 같이 가면은 훌륭한 가이드, 길잡이,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라고 둘러봤을 때 한국만한 데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무기가 앞으로 아랍에 굉장히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에 대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너희 말이야. 북한 돕기만 하면 우리가 원래 밖에 잘 안 파는 무기, 또 미국이 그쪽에 팔면은 좀 싫어할 무기조차도 무제한적으로 아랍에 팔아버릴 거야. 걸프 아랍 국가들에. 그럼 네가 견뎌낼 것 같냐? 지금 윤 대통령이 그 말 한 건데, 저는 그 말 한 거 속 시원합니다. 그 말 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란 자극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해야지. 이란이 무슨 놈의 핵심 뭐 외교 우리 핵심 외교 파트너이고 외교 상대방이고 거기가 무슨 우리의 맹방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이 되는 소리야. 이란의 실체를 얘기를 해주고 이란과 북한이 짬짬이라는 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비판하라고. 비판하려면 안 그러면 다 사기 거짓말이니까. 저는 윤 대통령의 이번 그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에서 발언이 말하자면은 그 시원하게 이란한테 강력 경고를 한 건데 이건 이런 뜻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 이란의 신정일치 독재 체제가 북한과 손을 잡으면 우리는 걸프 아랍 국가들을 살벌하게 무제한 중무장시키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군사 외교를 구현한 겁니다. 한국의 위상과 국격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관계 이보다 더 손발이 잘 맞을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또 위험한 시절이지만 한없이 위험합니다. 같이 굳세게 헤쳐나가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